안녕하세요. 톡톡사연 여러분. 저는 얼마 전까지 심오에 지독한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오다가 겨우 빠져나오게 된 5살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딸을 생각하면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에게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당하기만 했던 것이 참 억울하고, 그렇게 무기력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랐을 저희 딸에게 새삼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어머니와 살 당시에 제가 답답하게 굴었던 것도 맞는 사실이고, 조금만 더 모질고 독하게 굴었더라면 일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다고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서도 톡톡사연에 이 얘기를 올리는 것은 그만큼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무서운 거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저처럼 멀쩡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그렇게 꾸준하고 답 없는 세뇌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 사실인데,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은 아닐까,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고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는데 긴 시간이 걸렸지만 제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사연을 통해서 빨리 빠져나오시고 저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성격은 어린 시절에 이미 다 형성이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남들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보고 늘 주눅 들어 있는 저의 성격 역시 어린 시절부터 쭉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평범한 집이었죠. 회사원인 아버지, 가정주부인 어머니. 아버지는 무뚝뚝하긴 했지만 가장의 노릇을 충실히 했던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벌어다 주시는 생활비를 알뜰살뜰하게 아끼면서 집안 살림을 성실하게 꾸려가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자식인 제가 본 모습은 항상 내가 벌어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며 어머니와 저를 객식구 취급하는 아버지였어요. 어머니는 일찌감치 가정주부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런 아버지가 내는 화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얘기는 저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했던 얘기긴 한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보면서 충격받았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요, 마트에서는 왜 진상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취급을 받았었어요. 마트를 가실 때 동네 마트를 안 가고 버스를 타고 꼭 10분 거리에 있는 옆 동네 마트를 가곤 했었거든요. 어릴 땐 엄마가 장 보러 간다고 하면 뭐 하나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졸졸 따라갔잖아요. 저도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였죠. 저희 어머니가 마트에서 진상 고객 취급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환불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뭐 물건을 쓰다가 환불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서 7월에 물건을 샀다고 하면 8월 정도 돼서 한 달이 조금 모자란 시점에 가서 마트를 가가지고 환불을 하는 거예요. 환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번 달에 칫솔 3개, 뭐 비누를 4줄 샀다 하면 다음 달에 칫솔 1개, 비누 2줄 환불하는 그런 식이었죠. 마트 아주머니도 환불을 해주면서 물건에 쓴 티가 안 나서 환불을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 환불 요청을 하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곤란하다고 했지만 저희 어머니도 막무가내였어요. 그렇게 환불을 받아오시면 마트에 따라간 저한테 500원짜리 1개를 쥐어주시면서 아빠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이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엄마랑 저랑 비밀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어머니가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을 땐 더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일하니까 어머니는 생활비를 받아서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는 생활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가계부를 보지도 않으셨고요. 그냥 본인 카드를 주셨죠. 그리고 월마다 카드 내역을 뽑아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이건 뭐에다 쓴 거냐, 이건 어디다 쓴 거냐, 무슨 숙제 검사하듯 그렇게 사람을 들들 볶았던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의 카드를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먹고 싶어하는 간식 하나 마음대로 사주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되니까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비상금을 만들어 오셨던 거였죠.
아버지가 생활비를 쓰라고 주신 카드로 생필품들을 사고 그 생필품들 중에서 일부를 티가 안 나게 현금으로 환불을 받아서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으니까요. 겉으로는 아무리 멀쩡해 보이는 가족이어도 속을 들여다보면 고장난 곳이 태반이라고. 저희 집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종종 저를 붙잡고 넌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뭔가 그 얘기가 딸을 시집 보내기 아까워서 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지치고 힘든 길을 걷지 않았으면 하는 한스러운 얘기 같아서 듣는 딸의 입장에서는 참 많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답답한 건 엄마의 모습이었죠. 왜 저런 아버지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같이 사는 걸까? 학창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물론 어머니의 생활에서 너무 과소비를 하는 것 같다. 살림의 트집을 잡는 아버지의 얘기에 저 역시 한 번을 반박해보고 어머니의 편을 들어드렸던 적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자기 남편이잖아요. 남편이라고 하면 동등한 관계가 아닌가? 왜 저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혼내면 혼내는 대로 가만히 모욕적인 언사를 다 참고 듣고 있을까?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아마 한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어머니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던걸요. 차라리 아버지랑 그냥 이혼을 해버리면 안 되겠냐고요. 그 얘기에 어머니는 허탈하게 웃으면서 지금 본인이 이혼을 하면 저 인간이 너는 제대로 키우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아빠랑 같이 살아야 하냐, 난 이혼하면 엄마랑 같이 살 거다 하니까 엄마가 이혼하고 나면 당장 너 데리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더럽고 짜증나도 너 때문에 참고 사는 거야. 너 때문에 엄마가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넌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알겠어? 넌 엄마한테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꼭 은혜를 갚아야겠다 하고 말이야. 어머니도 아버지의 오랜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면서 정상은 아니셨어요. 탓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참고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 이유는 순전히 딸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시는 거예요. 악순환이었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통제하고 어머니는 본인이 당한 그 통제가 얼마나 나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똑같이 저한테 하고 계신 거죠. 학창시절에 제가 학원에 갔다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거실에서 저를 붙들고 그렇게 모욕을 주셨어요.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요.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종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하면서요. 주말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불가능했죠. 한 번도 크면서 그런 사고를 친 적이 없었는데 어디서 제가 덜컥 애라도 가지고 들어올까 봐 어머니는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혼전히 임신으로 가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딸이 자기처럼 살게 되지 않을까,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던 거라고 해야겠죠. 그 수준이 너무 과해져서 제 눈에는 집착으로 보였지만 말이에요. 거실에서 저를 붙잡고 소리를 치셨던 얘기들이 결국 본인의 과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 눈에는 모두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전 집에 있는 게 항상 괴롭고 힘들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을 보지 않는 곳에서 나가서 살아야겠다,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저희 어머니 성격 아시잖아요. 안 그래도 대학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자유분방한 곳인데 그런 데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독립시켜준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집이랑 학교 거리가 꽤 있었는데도 그런 이유 때문에 1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반기를 들었죠. 왜 엄마 인생 때문에 내 인생까지 이렇게 망가져야 돼? 내가 나가서 남자를 만난다고 했어. 임신을 한다고 했어. 나도 그냥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날 테니까 제발 나 좀 놔줘, 응? 울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사정을 해보기도 하고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저의 독립은 정말 독립운동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도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처절하게 얻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도 독립을 하고 가족들과 조금 떨어져 살기 시작하니까 저도 어지러웠던 마음이 조금은 안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가족들이랑 너무 가까이 살면 싸우기밖에 더 하겠냐고 그 말 저는 너무 공감해요. 오히려 같이 붙어 살았던 시간보다 독립을 시작하면서 저도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애틋함이라는 감정이 생겼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하루에 2~3번씩 전화가 와서 지금은 어디냐, 뭐하고 있냐, 요즘에 만나는 사람은 없냐 하루 종일 꼬치꼬치 캐묻기 바쁘셨는데요. 학년이 올라가고 제가 취업 준비로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잠잠해지는 눈치시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싶었죠. 그냥 전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가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남자친구를 사귀긴 사귀어봤냐고요? 뭐 부모님이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다고 만날 사람 안 만나겠어요. 그런데 전 사연이라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바쁘고 또 부모님의 케이스를 봐서 그런지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크게 들지 않아서요. 대학 시절에 그 흔한 꽈팅 한 번을 못 나가보고 그대로 졸업을 하게 됐네요. 지금은 부모님과의 사이도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그래요. 내가 대학 시절에 연애 못한 거 다 엄마 탓이라고요. 확실히 공부처럼 큰 일을 하려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어야 한다고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축구선수 손흥민도 아직까지 결혼 안 했잖아요. 큰일 먼저 하겠다고요. 저도 그래서인지 정말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공대를 졸업해서 동기들이 다 가고 싶어라 했던 모 자동차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죠. 엔지니어링 쪽은 아니었고 사업기획 쪽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무뚝뚝하시던 부모님도 회사에서 합격자 발표를 하고 신입사원 연수에 가고 회사에서 제 이름이 새겨진 꽃바구니를 보내줬던 그 순간만큼은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같은 회사의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지금은 부서가 좀 옮겨지긴 했는데요. 대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혹시라도 회사가 특정되어서 뭔가 불이익이 올까 싶어 걱정이 되는 바람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른 부서 사람들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남편을 본 건 신입사원 연수 때였어요. 입사 동기는 아니었고요. 저보다 몇 년은 일찍 회사에 들어온 선배였는데 그때 저희 회사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멘토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회사 선배들이 이제 막 회사에 들어온 신입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 제 멘토 선배로 걸렸던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저 대학 시절에도 연애 한번 안 해봤다고 했잖아요. 물론 남학생들만 득실거렸던 공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그렇게 남자랑 오랫동안 대화를 해본 적도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 땐 원래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일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마냥 우러러 보이기만 하고 멋있어 보이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남편도 저한테 딱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때는 이성으로서의 호감보다 와 나도 일을 열심히 하면 저렇게 프로페셔널하고 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때 신입사원 연수에서 저를 보자마자 그냥 예쁘게 생겼네, 내가 멘토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명처럼 그렇게 딱 걸렸다고 어떻게든 꼬시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전 신입사원들한테 원래 다 그렇게 잘해주고 그 정도는 케어해주는 줄 알았는데 남편 수작에 완전히 넘어갔네요. 회사에 완전히 적응을 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인턴 같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일을 잘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나를 3개월 정도 지나고 잘라버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면 기가 확 죽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든든하게 위로도 해주고 회사 끝나고 밥이고 커피고 술이고 맨날 만나기만 하면 뭘 그렇게 사주고 좋은 데가 있다면서 데리고 다니고 이제 보니까 그게 다 데이트였던 거죠. 그렇게 멘토 선배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됐고 제가 회사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쯤에는 남자친구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하자고요. 대학 다닐 땐 그렇게 연애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시던 어머니였는데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가고 나니까 좋은 사람 없냐고 다른 애들은 다 결혼했는데 넌 뭐 하냐고
진짜 황당한 거 있죠. 회사 들어가서 남자친구 생겼다고 저보다 선배 같은 회사 사람이고 엔지니어링 일을 한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좋은 회사에 들어간 건 사실이고 그 회사에서 저보다 더 연차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연봉도 높을 거고 꽤나 괜찮은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드셨나 봐요. 어머니가 딱 하나 마음에 걸려 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건 남편의 가정 환경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입장이었거든요. 뭐 홀어머니 모시고 산다 하면 시집살이 엄청나게 할까봐 걱정부터 하는 게 어머니들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어머니에 우리가 맞긴 했지만 말이죠. 우리 남편은 남들과는 다르다. 중간에서 조율하는 일이고 뭐고 알아서 다 잘할 거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고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떵떵거렸죠. 처음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갔을 때 누가 봐도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의 집에 비하면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크게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왜 저렇게 나를 못마땅해 하시는지 처음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앞에서나 한없이 친절하셨던 어머님은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단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몰라요. 남편이 일찍 죽고 남편이랑 꼭 닮은 아들을 키우면서 힘든 일도 많았는데 적어도 우리 아들한테는 아가씨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괜찮은 사람과 짝을 지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과일을 깎으면서 웃으면서 저에게 날이 잔뜩 선 얘기를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눈치채고 멀리 도망쳐야 했나 싶기도 합니다. 남편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저한테 그런 게 눈에 보였을 리가 없었죠. 어머니의 마음이야 제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이 어떤 이유로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편한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고요. 그 대답에 어머님은 콧방귀를 뀌셨지만 말이죠. 어머님은 남편한테도 반대의 의사를 은근히 내비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남편 성격이 그렇거든요. 자기가 뭔가 결정한 일에 있으면 그게 설령 어머님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굽히지 않는 외골수 같은 기질이 있어요. 제가 남편에게 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어떻게 어머님의 마음을 돌려야 할지 모르겠다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남편은 그런 저에게 당신이 나랑 결혼하지 어머님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지 않냐면서 혼자서 힘들게 본인을 키우셔서 그런지 본인 아들이 그렇게 잘난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심술궂고 쌀쌀맞게 행동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 거야 살면서 차차 나아질 부분 아니겠냐 위로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이 우리 둘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믿고 어머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할 당시에도 뭐 혼주 한복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제 결혼식 드레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셨지만 최대한 어머님의 의견에 맞춰드리며 식을 올렸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제일 무서운 부분이 전 그런 거인 것 같았어요. 남들 앞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어른으로 비춰줬으면 하는 마음이 은근히 속내에 깔려 있거든요. 단 둘이 있을 때는 뾰족한 말투로 얘기를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색을 싹 바꾸고 친절한 시어머니인 척 행동을 하셨거든요.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딱히 어머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미워하시나 원망도 많이 했죠.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분가를 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무리 홀로 계신 시어머니지만 둘 다 바쁘게 일을 하는 상황에서 어머님과 직접적으로 맞부딪힐 만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결혼을 하고 난 직후에는 어머님과의 찌걱거림이라고 그냥 고부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꼭 그렇게 단칼에 분가를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얘도 일을 하는데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너 엄마가 해주는 밥 아니면 집에서 밥 잘 먹지도 않는데 그러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어떠니?
아이, 그래도 내 며느린데 내가 끼고 살면서 이것저것 가르치는 게 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시어머니는 분가를 한 저희 부부에게 은근히 눈치를 주면서 집으로 들어와서 살 것을 종용하셨지만 남편 성격에 그 얘기를 또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이미 분가를 해서 살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그렇게 다시 합가를 하겠냐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편안하고 밥이야 회사에서 먹고 들어오면 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 밥 차려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애먼 사람 붙들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또 굉장히 약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서운한 티는 내셔도 별 소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괜히 중간에 껴있는 저만 눈치가 보여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난 날이면 다음날 어머니에게 전화 걸어서 주말에 잠깐 집에 들리기라도 할까요? 먼저 얘기를 꺼내면서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은 제가 남편이랑 본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이제 와서 왜 본인 걱정해주는 척하냐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고 며칠 동안 전화를 안 받아서 남편과 제 속을 답답하게 만드셨죠. 저 그때 그렇게 쓸데없이 착한 척 천사같이 굴었던 걸 지금 제일 후회하잖아요. 저희 부부 사이는 정말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제일 좋은 남자는 불효자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속으로 헉 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단호하게 나와주는 남편 덕분에 시어머니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저희 부부도 슬슬 자녀 계획을 세우게 됐고요. 그렇게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 기간 중에는 시어머니의 닭달도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어머니의 등살이 줄어들었다기보단 남편이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최대한 시댁과의 만남을 피해줬던 것도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임산부인 며느리 본인이 잘 관리를 해줘야 한다면서 시댁에 찾아오지 않으니 저희 집을 일주일에 몇 번씩 음식을 싸들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임신을 할 당시 입덧이 엄청 심했는데요. 절 챙겨주신다는 핑계로 오셨지만 사실 남편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댄 핑계라는 거 저도 알고 있었죠.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싸들고 오시는 음식들 그거 전부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이었거든요. 전 입덧 때문에 밥 냄새도 못 맡아서 헛구역질을 하고 있는데 식탁에 한 상 차려놓고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을 보고서는 우리 아들 하면서 마치 제가 입덧을 핑계 삼아 남편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무능한 며느리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지금 물에서도 비린내 난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상황인데 집에 오실 거면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밥을 먹어도 몸이 괜찮은 우리 둘이 나가서 먹는 게 100번 1000번 맞지 않아요? 당신 괜찮아? 그러면 또 시어머니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들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자기는 너 밥도 못 먹고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건데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다 저 만나고 나서부터 남편이 그렇게 변한 거랍니다. 그렇게 전 시어머니 눈에 서서히 악역이 되어가고 있었죠. 남편은 그 이상으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어머니의 행동에 본인이 대신 미안하다고 매일같이 사과만 할 뿐이었죠. 남편과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도 저한테 그 이상으로 큰 해코지를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임신 기간 중에 시어머니와 있었던 서러운 일들을 손에 꼽아보라고 하면 말도 못하게 많지만 생각나는 건 일단 그 정도네요. 감정의 골은 그때부터 계속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딸을 출산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요즘 세상에는 아들보다 딸이 낫다고 고생했다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 찾아온 어머님 혼자 뚱한 겁니다. 겨우 딸 낳는 주제에 그렇게 유세를 떨었냐고 하면서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까지 다 있는 자리니까 혼자 그렇게 투덜거리고 말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벙쪘잖아요. 무뚝뚝한 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에게 방금 출산한 애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냐고 따끔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시어머니도 머쓱해져서 그냥 혼잣말로 한 얘긴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시냐고 팩 짜증을 내시고 병원에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저러냐고 너 시댁에서 별일 없는 거 맞냐고 재차 확인을 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부모님한테 속 시원하게 터놓고 사는 성격이었으면 애초에 상황이 이 지경까지 나빠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도 부모님이랑 그렇게 유대감이 깊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원래 다 저러신다. 평소에 잘해주신다.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면서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딸이 돌이 지날 때까지도 시어머니의 볼멘 소리는 계속됐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그런 장단에 일일이 맞춰드릴 정신도 없이 바빴죠. 저도 육아휴직을 언제까지 계속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친정이나 시댁에 애를 잠깐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주재원 발령 얘기였어요. 보통 저희 회사에서 인기가 있는 국가의 주재원은 남편 정도의 연차에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연한 기회로 남편이 있는 부서에서 남편 상사분이 갑작스럽게 이직을 하시게 되면서 공석이 생기게 됐고 그 주재원 자리가 남편한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애가 어린이집 갈 시기가 된 상황에서 해외 주재원 자리는 당연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가족들이 다 같이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그 상황에선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애는 한국에서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남편 따라서 저도 해외 부서로 발령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반대도 한몫했던 거죠. 인기가 너무 많아 못 가는 자리인데 기회가 오면 잡아야지. 가족들 때문에 그 좋은 기회 놓치는 게 말이 돼? 그러지 말고 이참에 애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라. 나도 아들 해외로 보내놓고 마음도 적적하고 며느리랑 손녀가 함께 지내면 나도 그런 마음이 좀 덜하지 않겠어? 얘도 애 보면서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그랬었잖니. 너 주재원 생활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그동안 우리 세 식구 지내면서 기다리면 혼자 여기서 애 키우는 것보다 낫잖니? 그동안 어머님이 보여주셨던 행동을 생각하면 손녀를 잘 봐주신다는 얘기 썩 믿음직스럽진 않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와 딸만 덩그러니 한국에 남겨두는 것보다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게 저한테도 딸한테도 더 좋은 상황이 아닐까 그리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고민했던 것 같고요. 회사에서 남편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온 상황에서 아내로서 힘이 되지는 못할 망정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저도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을 했던 거랍니다. 마냥 기쁘고 탐탁지만은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지금은 곧 해외로 나가야 하는 남편의 걱정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4년간의 주재원 생활을 하기 위해 해외로 떠나게 됐고 전 딸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가는 날까지만 해도 남편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내가 며느리랑 손녀 데리고 여기서 잘 살아보마 약속을 하셨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한데 남편이 비행기를 타고 떠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얼굴색을 싹 바꿔버리고 저와 제 딸을 쥐잡듯이 잡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엔 그냥 견딜 수 있는 범위였어요. 시어머니 꼬장 부리는 거 하루 이틀 겪어보는 것도 아니고 또 저러시는구나 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어느 정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던 제 입장에서도 시어머니가 보여주시는 행동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애를 잘 봐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당연히 지키지도 않으셨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등원은 제가 시킬 테니 하원만 좀 부탁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애를 어린이집에 그대로 내팽겨 쳐둔 덕분에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전화가 와서 기겁을 해서 야근을 하다 뛰어갔던 적도 있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니고 애 하원만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분들이랑 술 마시고 돌아오신 시어머니가 대뜸 제 머리를 손바닥으로 탁 치시더라고요.
이게 어디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소리를 빠락빠락 질러? 야, 누가 들으면 내가 네 애를 어디다 버리고 오기라도 한 줄 알겠다. 어린이집에 멀쩡히 있었다며. 아니 선생이 전화해서 네가 데리고 온 거라며. 아 진작에 그렇게 네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일이었으면 나한테 맡길 것도 아니었잖아. 너 지금 시애미 똥개 훈련 시킨 거예요? 어? 맞은 것도 너무 황당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도 너무 황당해서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얘기를 하는데 딸이 방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황급히 방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지금 이런 순환을 다 견디고 있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남편은 시차 때문에 제대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한테 엄마 괜찮냐고 안겨오는 딸을 꼭 끌어안고 그렇게 또 화를 한 번 꾹 참았네요. 그런데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한번 손을 올리기 시작한 어머님은 습관적으로 제 몸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제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부탁을 할 때마다 시어미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하는 짓이냐면서 팔을 탁 때리시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머리를 민다거나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저도 더 이상은 참으면 딸한테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 저희 딸한테도 이렇게 손을 올리시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됐고요. 그날 시어머니랑 크게 처음 다퉜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러셔도 제가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이렇게 툭툭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참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얘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널 팼니 뭘 어쨌니? 이거 말 정말 웃기게 하네. 아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가르친다고 손 좀 올렸다고 이렇게 대들긴 대들어. 어? 잘했니 네가? 그때 남편이 주재원에 들어간 지 한 1년 정도 됐을 시기였는데 처음으로 시차고 뭐고 싹 다 무시하고 저녁에 남편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한테 맞았다는 소리는 차마 못하고 어머님이 나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면서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 있다가 남편이 휴가를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찾아와 반갑게 맞이하는 시어머니 팔을 뿌리치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아들 해외 보내놓고 외로우시다고 하셔서 내키지 않는데 합가까지 시켜드리니까 왜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냐고요. 어머님이 진짜 악에 가득 받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아 이거 일나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당황하셔서 그런 거 아니라고 네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남편한테 주저리 변명을 하셨고요. 누가 들으면 내가 애한테 뭐 큰 잘못이라도 한 줄 알겠어. 대체 애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옮겼는지 몰라도 나 절대 애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랬던 적 없다. 오히려 내 딸 같다 하는 마음으로 더 잘 대해줬으면 잘 대해줬지. 넌 얘 말만 믿고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를 수가 있니? 1년 만에 보는 아들인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엉엉 소리를 내면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시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딸아이도 놀라서 마구 울기 시작하고요. 오히려 그때는 더 큰일이 날까봐 제가 남편을 말렸어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정말로 괜찮은 거 맞냐? 어머님이 당신한테 심하게 대하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한국으로 본인이 돌아오겠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또 막상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해외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남편도 자기한테 찾아온 둘도 없는 기회라고 항상 들떠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 당신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라. 그 얘기를 선뜻 하겠어요. 지독한 천사병이요. 맞아요. 새댁 시절에 걸리면 답도 없다는 그 불치병 제가 앓고 있었네요. 집안일은 집안일이야. 집안일 신경 쓰다가 당신 일 놓칠 거야. 내 걱정하지 말고 주재원으로 얼른 다시 돌아가. 친정 부모님도 있겠다. 설령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당신이 이렇게 뛰어오면 그만이지. 안 그래? 오늘 당신 화내는 거 보니까 내가 괜한 걱정 끼친 것 같아서 미안하기만 하다. 난 정말 괜찮아. 어머님이랑도 내가 잘 풀어볼게. 그렇게 남편을 안심시키고 다시 주재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터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남편 덕분에 조금 일찍 터진 셈이죠. 남편이 한바탕 그렇게 집안을 뒤집어 엎고 가니까 한동안 어머님이 잠잠했어요. 아니, 잠잠해진 척 했던 거였죠. 집안에서 저를 봐도 말 한마디 없이 쌩하니 지나가 버리시고 저희 애를 내팽개 두시는 건 기본이시고요. 이럴 거면 왜 합가를 시켰나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한동안 잠잠했었던 어머니의 못된 손버릇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땐 저도 어머님이랑 죽기 살기로 싸웠던 것 같네요. 애가 볼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고요. 저한테 대체 왜 그러시냐, 제가 뭐가 그렇게 미워서 그러신 거냐, 화도 내보고 우리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싸워야 하냐, 제발 그만하자고 사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더 악독해지셨어요. 너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이랑 나랑 이렇게 멀어질 일이 없었어. 알아? 요즘에 아들한테 전화하면 내 얘기는 안 묻고 너랑 네 딸 안부만 묻더라. 네가 대체 우리 아들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그런 소리를 하냔 말이야. 내가 어디 너 예뻐서 집으로 들인 줄 알아? 시어미 하는 말마다 사사건건 토를 달고 지 남편한테 가서는 알랑방구를 떨고 너 우리 아들 앞에서 그 짓거리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떼어놓은 거다. 애초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 내가 죽는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어야 했는데 어쩌다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는. 그때 어머님은요, 거의 미친 사람 같았어요. 제가 무슨 자기 아들을 뺏어간 사람 마냥 얘기를 하는데 누가 들으면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가 다 진짜인 줄 알 정도로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사람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정 저를 꼴보기 싫으시면 저 그냥 원래 저희 살던 집으로 돌아가겠다. 서로 신경 끄고 살자 으름장을 놓아봐도 미친 사람한테는 당할 구석이 없더군요. 누구 좋으라고 저를 내보내주냐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얼마나 더 미워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냐면서요. 애를 인질 삼아서 저를 협박하는 것도 기본이었습니다. 너 아주 분가만 해봐. 내가 우리 손녀딸 유치원에 하원시킨 것만 몇 번인 줄 알아? 그렇게 어미랑 아들 사이 갈라놓고 나서 네가 네 자식이랑 뻔뻔하게 잘 사는 꼴을 내가 두고 보고 있을 것 같니? 어디 한번 나가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똑똑히 보라고. 무서웠습니다. 시댁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괴로웠어요. 제 정신이 조금씩 골마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부를 묻는 남편의 전화에도 시어머니의 악행을 전부 얘기하려다가 내가 지금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자조적인 생각이 들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다 얼버무리기 일쑤였어요. 매일같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매진하고 있는 남편에게 짐이 되어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되려 독이 되어 저에게 돌아왔던 거죠. 싸울 힘이 없어서 싸우지도 않는다는 게 그때 제 상태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서 남편이 귀국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6개월 정도 한국에서 볼 일이 있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구세주 같았어요. 남편이 들어오면 시어머니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도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에 저를 언제 괴롭혔냐는 듯이 웃으면서 협박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앞에서 말 똑바로 하라면서요. 부모 자식 연 끊어놓는 건 다음 생에서도 절대 못 갚을 죄라나요. 그 지겨운 소리에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뭐가 그렇게 신나셨는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것저것 차리고 귀국 축하 파티라도 해야겠다면서 케이크까지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참 무서웠어요. 이렇게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 앞에서 신이 나서 남편의 귀국 파티 준비를 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어머님도 나도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싫어졌다는 사실보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증오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좀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돌아오게 됐어요. 애는 너무 어렸을 때 아빠랑 떨어져서 지내가지고 그런지 조금 낯설어하는 눈치기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이 외로운 집안에서 내 편 하나 생긴 것 같다고 해야 되나요? 남편도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타지에서 생활을 하는데 내색은 못했지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오자마자 딸을 끌어안고 제 안부를 묻는데 그 와중에 옆에서 시어머니는 자기는 안 보이는 거냐면서 저를 밀치고 남편을 끌어안더라고요. 끔찍한 사이다, 끔찍한 사이야 하고 헛웃음을 쳤어요. 밥 다 먹고 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가족들한테 말할 서프라이즈 소식이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 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성공한 것 같아. 본사에서도 좋게 보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짧은 파견이 아니라 아예 해외 지사 한 곳으로 맡아서 관리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어. 아예 거처를 옮기는 문제라서 가족들이랑 충분히 상의도 해보고 혹시라도 해외 지정 관리로 넘어가게 된다면 교육받아야 할 내용도 있으니까 한국으로 잠시 돌아온 거야. 나도 이제 더 이상 딸이랑 헤어져 살고 싶지도 않고 이번에 한국 돌아온 김에 어머니 당신 우리 딸 다 같이 뉴질랜드로 넘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도 이제 노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러기엔 뉴질랜드가 훨씬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얘기 당신하고 미리 상의했어야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얘기해서 놀랐지? 남편의 귀국 파티가 무사히 진행되고 있던 중 남편의 폭탄 발언으로 가족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해외 지사 파견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으니까요. 남편의 얘기를 듣자마자 제 얼굴은 일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님과 떨어져서 살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해외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면 전 평생 그 시집살이의 굴레에서 벗어나올 수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것도 타지에서 말이죠. 당황한 표정의 저를 보고 남편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가족들을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바로 저희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막 말이 트이기 시작해서 아주 간단한 자기 의사 표현 정도밖에 할 줄 모르는 아이였는데 대체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 할머니랑 같이 가는 거 싫어. 할머니 무서워. 남편이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깜짝 놀라서 딸을 끌어안고 당황한 시어머니가 지금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시더군요. 전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올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뒤이어서 남편에게 안긴 딸이 그럽디다. 아빠, 엄마, 할머니한테 맨날 맴매 맞고 살아. 엄마 방에서 맨날 잉잉 울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 딸은 그런 저의 모습을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어린애가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딸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어머님에게 당한 것을 마냥 숨기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세아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에요? 당신이 대답해봐. 우리 어머니가 진짜 당신한테 손을 올렸어? 그럼 그때 나한테 어머니가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었던 거, 그거 다 맞고 지낸다는 얘기였던 거야? 제가 그제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울고불고 본인 아들에게 매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시어머니니까 며느리 교육 좀 시켜주려고 손으로 살짝 친 걸 가지고 지금 얘네 둘이서 나랑 네 사이 갈라놓으려고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라고요. 어머님, 끝까지 거짓말 하실 거예요? 제가 부모 자식 사이 갈라둬서 뭐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 집에서 하셨던 행동들 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나도 우리 세아 생각이랑 같아. 어머님이랑은 앞으로 어디도 안 갈 거야. 당신이 죽어도 어머님 모셔야겠다고 하면 나도 별 수 없어. 우리 여기서 그만 갈라서자. 세아도 내 손으로 키울 테니까. 제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니라 저랑 제 딸한테요. 어머니가 꼬장꼬장 하신 줄은 알았지만 당신한테 설마 손찌검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고 있지 못했답니다. 어머님은 그제서야 당황해서 저희 남편을 붙잡고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너 지금 얘가 하는 연기에 속고 있는 거라고 하셨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남편 성격이 보통 단호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붙잡고 난리를 치는 자기 어머니 팔을 탁 쳐내버리더라고요.
아들까지 자기를 그렇게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셨나 봐요. 잔뜩 충격받은 얼굴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손을 벌벌 떠시더라고요. 이자린 남편 앞에서 막 오열을 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며 주저앉아서 남편의 어깨를 주먹으로 막 치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어머님의 손목을 붙들고 어머님한테 시퍼렇게 눈을 뜨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한 이후로 남편이 그렇게 크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딸이랑 제 아내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사실을 고백하고 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납작 엎드려도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대체 끝까지 뭘 잘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힘들게 키우셨다고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도 제 가족 힘들게 키우고 있으니 다른 건 몰라도 외롭지만 않게 도와주셔라. 제가 해외 나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뭐 큰 부탁했어요? 돈을 달라고 했어요? 뭘 했어요? 그냥 내 식구들 따뜻하게 품고 잘 대해 주셔라. 그거 하나 부탁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셨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에게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해외로 같이 넘어가는 건 없던 일로 해요. 마음 같아서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낼 수만 있다면 그 연 끊어내고 내 가족들한테 손찌검한 거 제대로 돌려받고 싶지만 마지막으로 베푸는 은혜인 줄 아세요. 아시겠어요? 남편의 얘기에 어머님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벌벌 떨며 바닥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통쾌하다기보다 그냥 저 노인의 인생이 불쌍했어요. 대체 뭐가 그렇게 질투가 나고 미워서 저한테 그렇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자기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이제는 저와 손녀딸을 붙잡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요. 그제서야 말입니다. 이렇게 진작 사과를 할 수 있었던 걸 왜 그렇게 미루고 사람을 괴롭혔는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자기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요. 어머님,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누가 누굴 버려요? 아들이 어머님을 버려요? 아니요. 어머님이 어머님 손으로 우리 가족 직접 버린 거예요. 평생 후회하며 사세요. 어머님도 그렇게 남 괴롭혔을 땐 돌려받는다는 걸 아셔야죠. 너무 늦게 안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요. 남편은 이제 그만하겠다며 고생했다고 저와 딸을 데리고 그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뭐 집에 있는 옷가지들은 거의 다 버려두다시피 하고 저랑 남편은 지금 딸을 데리고 해외에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머님한테 매일같이 전화가 오고 있죠. 남편한테는 진작에 차단당한 상태이고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희 친정까지 전화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친정에도 진작에 상황을 알려놓은 상황이라서 내 딸한테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고 저희 어머니한테 더 호되게 한 소리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제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낸 것 같아 한편으로 찝찝한 구석도 있지만 이 끈은 어머님이 끊어낸 거니까 불필요한 죄책감 갖지 말라고 말해주는 남편 덕분에 저도 저희 가족의 행복만을 고민하는 지금입니다. 마음은 찝찝하지만 어머님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라디오를 좋아해서 운전할 때도 듣고 집안일 할 때도 듣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톡톡사연 채널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옛날에 듣던 라디오 극장 같은 분위기가 나서 여러 사람들 살아가는 얘기가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듣다 보면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곤 했네요. 전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7살, 동생은 4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부모님은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는 저와 여동생 둘 다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도 몰랐어요. 하물며 동생은 죽음의 개념도 몰랐죠.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고모 삼촌들은 하나같이 저와 여동생을 맡아주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애들 어떡하니 불쌍해서 어떡해, 아유. 진정해. 이미 일어나버린 사고를 어쩌겠어. 그런데 조카들이 문제네. 우리 집도 살림이 빠듯한데 누나가 데려다가 키우면 안 되겠어? 아니, 아유, 우리 집도 애들 많은데 네 매형 벌이가 얼마라고 둘이나 된 애들 먹여 살리니? 아유, 우리도 안 돼.
친척들은 부모님의 죽음은 슬퍼하고 애도했으면서도 저와 여동생의 양육 문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거절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댔지만 결국 문제는 돈이었죠. 갑자기 먹여 살려야 하는 입들이 둘이나 생기는 걸 누가 달가워하겠어요. 전 그런 어른들의 사정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부모님을 볼 수 없다는 걸 알자 눈물만 나왔죠. 제 여동생은 저보다 더 어려웠던지라 해맑게 웃으면서 장례식장을 뛰어다녔죠. 사람들이 많으니 장례식을 무슨 공원쯤으로 생각했나 봐요. 제 동생은 한없이 슬픈 그 광경을 아주 다르게 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친척들은 결국 생각해낸 것이 저희들을 고아원에 맡겨버리는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없는 이만 못한 친척들이죠. 고아원 원장님은 다행히 좋은 분이었고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언니 오빠들은 그냥 친언니 오빠처럼 알고 자랐습니다. 제 친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기억 속에서 그렇게 부모님의 존재는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부모 없는 서름은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몇몇 못된 아이들이 반에서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아이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저한테 다가와서 책상을 쾅 치면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 아이는 평소에도 우리 반, 옆반 애들 가리지 않고 시비를 잘 거울고 친구 때리는 걸로 유명한 아이였죠. 야, 너 옷은 빨아입고 다니냐?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아, 이때 꼬질꼬질한 거 봐. 너 부모 없다며? 우리 반에 너 같은 애가 있으니까 반 분위기가 안 좋잖아. 엄마한테 말해서 너 내일부터 학교 못 다니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깡패같이 무서운 아이들이 선동질을 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애들, 관심 없는 애들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귀를 꼭 막고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큰 소리를 쳐야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갈 테니까요. 자, 다들 자리에 앉아. 왜 이렇게 시끄럽니? 거기 너, 이름이 뭐더라? 그래, 엎드려 있는 너, 얼른 일어나. 이렇게 선생님조차도 제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선생님한테는 저는 고아 소녀에 불과했으니까요. 이름조차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 있는 듯 없는 듯 학교에서 투명인간이나 매맞는 고아 소녀가 되어야 했어요. 심지어는 그 깡패 같은 아이들의 부모들까지 학교를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말하는 것이었죠. 반에 부모 없는 아이가 있으니 반 분위기가 나빠진다. 자기 아이들의 반을 바꿔달라며 선생님에게 소위 갑질이라는 것을 하는 학부모들도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선생님들은 괜한 화풀이를 하필이면 또 저에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제 편을 들어주고 방패가 되어줄 부모님이 없었으니까요. 반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일 큰 피해자는 바로 저였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전 슬프고 화가 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서 밤마다 소리 죽여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에게만은 제가 겪는 서름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고아원에서 받은 간식을 안 먹고 있다가 동생에게 몰래 쥐어주곤 했죠. 돈을 벌지 못하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는 그런 것뿐이었으니까요. 어린 동생은 제가 내민 간식을 허겁지겁 받아먹고 저에게 슬쩍 미소를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전 하나뿐인 동생을 꼭 안고 울음을 속으로 삼켰어요. 그러면 동생은 이렇게 말하곤 했죠. 언니 왜 울어? 언니 내가 모를 것 같아? 학교에서 누가 괴롭혔어? 내가 가서 혼내줄까? 아니야 그런 거. 언니는 괜찮아. 우리 희영이만 있으면 돼. 우리 꼭 여기서 독립하면 오래오래 같이 살자. 나도 언니랑 같이 살 수만 있으면 너무 좋아. 그때부터 제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꼭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동생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우선 열심히 해야 했어요. 전 다행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 성적은 점점 올라가서 반에서 1등을 차지했죠.
그랬더니 선생님도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아이들의 괴롭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차로 학년서 1등, 전교에서 1등을 하고 나니까 아무도 함부로 저를 고하라고 놀리지 못했어요. 이때 저는 깨달았던 겁니다. 출세를 해야 나를 함부로 못 건드리겠구나라는 힘의 논리를 말이죠. 슬프지만 이 세상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쥐고 있었어요. 그들과 대등해지려면 저도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야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에도 전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공부만 했어요. 어차피 누구와 잘 지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보는 눈은 불쌍한 애, 독한 애, 결론은 부모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예쁘고 공부 잘하는 애는 모범생, 안 예쁜데 공부 잘하는 애는 독한 애라는 말이요. 전 모범생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반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3, 4, 5 모여서 학교 앞 분식집에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 영화를 보러 가자 하면서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그런 시간은 저에게는 사치였고요. 학교 끝나면 독서실에 가서 새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밤마다 코피를 쏟아가면서 피곤함도 무릅쓰고 죽어라 공부만 했죠. 그런 저를 원장님은 측은하게 바라보셨어요. 속으로 저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셨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은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수영아, 공부 열심히 하는 널 보는 건 나도 뿌듯하고 기쁘구나. 하지만 가끔은 숨을 돌릴 시간도 필요하단다. 학창시절은 지나가면서 다시 오지 않는데 넌 추억 하나 없이 공부만 하는 것 같아. 난 그런 네가 걱정이 되는구나. 좀 더 세상을 크게 보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보는 건 어떠니? 아니요, 원장님. 저한텐 그럴 시간이 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여기서 제 동생 데리고 나가서 잘 살 거예요. 꼭이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저에게 엄마 아빠 없다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원장님의 말씀은 고맙지만 전 성공해야 돼요. 원장님은 나지막하게 한숨을 쉬셨어요. 돌처럼 굳은 제 마음은 무엇으로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때 원장님은 깨닫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진심으로 저의 앞날을 걱정해 주셨는데 그땐 그걸 몰랐죠. 그저 눈앞에 놓여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했었습니다. 그렇게 빛보다 빠른 시간이 흘렀어요. 전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학교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어 쩔쩔매고 있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연결해 주신 독지가를 한 분 만났어요. 그분은 저의 후견인이 되어주셨고 기꺼이 제 대학 등록금을 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고마운 분이 우리 수영이가 공부도 잘하고 참 착해요. 그러니까 후원해 주시는 보람은 있으실 겁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수영아, 너도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아드릴게요. 아니야, 갚을 필요 없다. 나는 너처럼 영특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돈 때문에 진학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쉬워서 그냥 주는 것뿐이란다. 이건 선물이야.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반백에 성공한 기업가이셨던 그분은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 회사로 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 어두웠던 내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신 그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에게는 지금도 명절에 찾아가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선물도 드리고 와요. 그 친절한 독지가님 덕분에 저는 동생과 함께 고아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전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등록금과 책값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요. 게다가 전 동생과 같이 고아원을 나왔거든요. 원장님은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걷어 먹이고 학교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전 더 이상 원장님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동생도 저와 함께 나가는 걸 원했고요. 언니, 내가 학교에서 오면 집안일 다 해놓고 맛있는 밥 해서 기다리고 있을게. 같이 먹자, 응? 나도 꼭 데리고 가줘. 언니한테 짐 되지 않도록 나도 꼭 노력할게. 내가 왜 널 짐이라고 생각해. 그런 일 없어. 당연히 같이 나가야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넌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대학을 다니면서 성적이 좋았던 전 주로 과외를 했어요. 과외를 두세 탕씩 뛰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죠. 그렇더라도 공부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겐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저와 동생은 서로에게 기대면서 가난하지만 단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전 대학을 졸업하고 제 후견인과의 약속대로 그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저는 회사에서도 열심히 한 것을 인정받아 이른 나이에 누구보다 초고속 승진을 했고요. 29의 나이에 팀장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혹시 낙하산이 아니냐고 회사에서 다들 수군거릴 정도였어요. 전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 때문에 결혼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동생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30이 되기도 전에 전 한 팀을 책임지는 팀장의 자리에 올라 있었고요. 그에 따라 연봉도 쭉쭉 올랐습니다. 전 길었던 월세방 생활을 청산하고 아파트 분양받아 동생과 함께 들어갔죠.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 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전에는 몰랐거든요. 제 동생 역시 처음 집을 가지게 된 걸 너무나 좋아했어요. 언니, 이 집 너무 좋다. 나 이렇게 넓은 집 처음 살아봐. 언니 고마워. 언니 덕분에 나도 호강하고 살 수 있겠다. 그치? 언니 혼자 부담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도 이 집 대출금 반 낼게. 그런 소리 말고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언니가 너 회계사 될 때까지 뒷바라지 해줄 거니까 넌 회계사가 되는 것만 생각해. 알았지? 제 여동생은 명문대 회계학과를 나와서 한창 회계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후견인이신 회사 사장님은 제 동생의 등록금도 준비해 주셨죠. 자매가 나란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요. 너무 고마운 분이셨죠. 그래서 전 동생에게도 말했습니다. 고마운 분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 회계사가 되면 꼭 우리 회사에 들어오라고요. 동생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전 일로서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었어요. 당연히 남자와 연애는커녕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일을 해서 동생과 둘이 행복해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같은 부서 내에서 일하고 있던 신입사원이 정말 넉살도 좋게 저한테 계속 대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몇 번이고 밀어내도 거절해도 끈질기게 따라붙더라고요. 처음엔 냉정하게 대했지만 전 어느새 그 남자에게 조금씩 스며들어서 방어벽이 무너지더라고요. 팀장님, 여기 캔커피요. 드시면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 뭐 없습니까? 신입사원이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시간 다 되면 퇴근하시지 뭘 이런 걸 가져와요? 아무튼 잘 먹을게요. 아닙니다. 저 복사 잘해요. 제가 복사해드릴게요. 이리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처음엔 살살거리면서 저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나이는 동갑인데 군대 갔다 와서 취업준비생으로 몇 년 보내고 이 회사에 겨우 합격을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밖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도 가장 어리석은 형태의 사랑이죠. 다 퍼주는 그런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문제의 제 남편이었어요. 전 팀장이고 그 사람은 신입사원인데도 처음부터 절 어려워하지도 않았죠. 정말 불도저처럼 무작정 들이댔고 어떤 때는 스토커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였어요. 너무 자주 마주쳤거든요. 회사가 아닌 곳에서까지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며 그 사람은 저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잡고 싶은 그의 행동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만 전 외로웠습니다. 한없이 외로울 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어리광도 부리고 싶었어요. 그 남자는 제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겠다고 하더군요. 팀장님께 버팀목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는 얘기예요. 사실 그 사람은 뭐 하나 잘하는 거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허당끼가 웃기기도 하고 나름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짧게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댁은 찢어지게 가난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집에서 독립을 할 정도로 돈을 모으지도 못했고요. 당연하겠죠. 이제 신입사원이었으니까요. 누가 봐도 제가 아깝고 두 팔 걷고 말려야 할 결혼이라면서 뒷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전혀 자존심 상해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능력 좋은 여자를 차지한 내가 진정한 위너 아니야? 자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 변하지 마.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저와 동생이 사는 집에 들어왔어요. 참 넉살 하나를 떠나 뻔뻔한 성격이죠. 그런데 그때는 제 눈에 뭐가 씌었던 것 같아요. 정말 둘이 셋이 된다는 것만 해도 좋았습니다. 제대로 된 가족이란 걸 언제 느껴봤는지 가물가물했거든요. 집안에 든든한 남자가 있고 제 동생 역시 형부가 생겼다면서 좋아했어요. 전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돈은 내가 더 벌면 되지. 남편이 생겼으니 나와 동생의 든든한 보호자가 된 것으로 만족하자. 힘을 합쳐서 애들도 낳고 하면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지 너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시댁은 제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예 태도가 싹 달라지고 말았거든요. 남편은 신입사원으로 이제 겨우 2, 3천만 원 될까 말까 한 연봉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시댁에는 돈 한 푼 보태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월급 받는 족족 자기 취미 생활하고 명품 운동화 사는데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서는 아들에게 아무 기대도 없었는데 저랑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아주 반색을 하셨대요. 아유,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은 높네. 여자 능력이 있어야지. 30대도 안 돼서 자가 집이 있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 우리 집에 며느리 잘 들어왔어. 그럼 엄마, 내가 우리 수영이 재력에 반한 건 아니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요즘 같은 땐 능력이 있는 여자가 최고라고. 이런 말들을 제가 들으라는 양 크게 소리까지 쳐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때 전 칭찬에 목말랐었기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입에 발린 소리를 진심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뿌듯해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정말 후회되고 후회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노골적으로 손을 벌리셨어요. 제 남편은 월급 받는 걸로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만 썼거든요. 결혼하고도 그런 못된 낭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저금도 해야 한다, 생활비를 반으로 나눠서 쓰자 하는 말들을 했지만 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제 말들을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당신이 버는 돈으로만 생활비 써도 나, 당신, 처제 세 사람 사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 당신은 팀장이고 난 겨우 신입사원인데 이 정도는 그냥 내 용돈이라 생각하고 봐주면 안 돼? 부부가 됐으면 서로 수입을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가정 운영을 해야지. 물론 당신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도 나갈 돈이 많아. 미래를 위해서 저금도 해야 되고 애들도 나오면 집도 더 큰 데로 가야지. 여보, 애는 왜 낳아? 애기 낳으면 돈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당분간은 신혼생활 즐기고 애는 낳지 말자.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도 지금 직장에서 직급이 있는데 아기를 낳으면 맡길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에게 집에 뭐가 없다, 뭘 사달라고 하면서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뻔하게 직장에서 한참 일을 할 시간인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했습니다. 예, 글쎄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시집 올 때 해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우리 집에 명품 냉장고로 하나 보내주렴. 그 양문형에 한 7, 800리터쯤 되는 걸로 큰 걸로 골라서 보내. 알았지? 어머니, 저희 세 식구 사는 집 냉장고도 500리터도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저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댁에도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시누이 세 식구잖아요. 800리터는 좀 큰 것 같은데요. 얘 좀 봐라. 아, 너랑 이 CM이랑 같니? 너는 일하는 애고 집에서 밥 거의 안 해 먹는다면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하루에 저녁 한 끼 먹을 때도 잘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세 식구여도 맨날 집에서 밥 해 먹는 사람들이니까 필요하지. 그 잔말 말고 보내라면 보내. 제가 회의 중간에 잠깐 나온 거라 이따 집에 가서 전화 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시댁은 시댁이 아니라 정말 칼만 안 든 도둑놈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정 거절하면 버림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왕 결혼을 했으니까 맞춰드리고 살자는 생각으로 묵묵히 해드렸어요. 제가 싸우기 싫어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해드리자 시어머니는 이제 집안 전체 살림을 바꾸려고 드시더군요. 밥솥이 고장이 났다, TV가 너무 작다, 장롱을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전 신혼집 살림보다 훨씬 더 크고 비싼 것들로 채워가는 시댁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인데 더 어이없는 사람은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26으로 제 동생과 동갑이었는데 집에서 백수로 빈둥거리면서 연애만 열을 올려 하는 여자였어요. 비교를 안 하래도 회계사 공부를 하는 제 동생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용돈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아, 언니 바빠요? 저 남자친구랑 약속 있는데 돈이 없어요. 용돈 한 50만 원만 보내줘요. 빨리요. 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저번 주에 가져간 50만 원 벌써 다 썼어요? 아가씨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제 동생한테도 한 달에 50만 원 줘요. 언니, 시댁에 시집 왔으면 시누이 챙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사하네 정말. 아니 누가 떼먹는데요? 내가 취직하면 돈 갚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내줘요. 여러분, 이런 얄미운 시누이 보셨나요? 도대체 왜 그 나이 먹도록 백수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손을 벌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동생은 회계사 공부하면서 최소한 쓸 것만 쓰고 옷도 제대로 안 사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착한 제 동생은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비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댁은 정말 저한테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못되게 굴었어요. 전 어쩔 수 없이 야근을 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피곤해지고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제 동생이 아니었으면 정말 쓰레기 집에서 살아야 했을 뻔했어요. 철없는 제 전 남편은 신혼집에서 그저 기생충 같은 생활만 계속해왔으니까요. 전 야근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데 남편은 6시 칼퇴하면서도 집에 와서 제 동생이 차려주는 밥만 먹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족인가요? 그럴 거면 룸쉐어 하죠. 아니 룸쉐어가 차라리 나아요. 하다못해 월세 수입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제 팔자를 제가 꼬았다고 말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가족이 되면 마냥 좋기만 한 줄 알았고 다들 협동해서 가정살림 나아지게 할 사람들만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족이란 이유로 뭘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어쨌든 간에 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집안에서 버는 사람은 저 혼자뿐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자기가 버는 돈은 온전히 자기만 위해서 썼으니까요. 온전히 저 혼자 시부모님, 시누이, 제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로 없었어요. 콩쥐 팥쥐에 나온 콩쥐의 심정이 절절하게 공감이 갔었거든요. 못된 계모는 시어머니고 팥쥐는 시누이라 생각하니 어찌 그리도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그래도 저에겐 힘을 주는 제 동생이 있었기에 절망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동생이 회계사 합격해서 같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동생의 결혼을 위한 돈을 따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애가 경제적 독립을 하고 그 연봉을 온전히 그 애만을 위해 쓴다고 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이 거머리 같은 시댁 인간들에게서 벗어나 훨훨 자유 찾아서 날아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참자 참자 하면서 저 자신을 채찍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후견인이시자 회사의 대표님이신 그분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수영아, 팀장으로서 고생이 많지? 일하는데 불편하는 건 없니? 속 썩이는 직원들 없고? 고생은요, 제가 할 일 하는 것뿐인데요. 그리고 속 썩이는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네 남편은 어떻니? 같은 팀 내에서 고생시키지는 않고? 전 거의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어요. 남편의 욕이 말이에요. 인턴인 주제에 칼퇴하는 거며 제가 무슨 지시만 하면 하나하나 이유를 들어가며 뻔질거리고 안 한다는 말을 하려고 했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그 말을 가까스로 삼키고 전 말없이 얼굴을 팍 굳혔어요. 그랬더니 대표님은 다 안다는 듯 저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말이야, 네가 아니더라도 다 정보 수집하는 채널이 있지. 네 남편 말이다. 이번에 인턴 1년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생각엔 잘라버려야 할지도 몰라. 아, 대표님,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볼 테니까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미우나 고우나 남편인데. 수영아, 넌 말이야. 너무 착해. 그게 네 인생의 독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람의 본질을 봐라. 네 아저씨 말 허투루 듣지 마. 알겠니? 마치 거울로 제 마음을 훤히 보듯 꿰뚫고 계시는 그분의 말에 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제 미숙함을 다 알고 계시는 건지 대표님은 그저 폼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셨어요. 그런 것이 관록이라는 것이었겠죠. 많은 사람을 상대해 본 회사 대표님의 사람 됨됨이를 보는 눈은 놀랍도록 정확한 것이니까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봤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시댁 인간들과 얽혀서 골머리 아프게 살지도 않았을 테죠. 하루 종일 심란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돌아오니 제 동생이 좀 보자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동생의 방으로 들어갔죠. 동생은 형부인 제 남편의 눈치를 슬슬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 무슨 일인지 의아해서 동생에게 물어봤죠. 왜 그래? 네 형부 아직 안 들어왔니? 나한테 무슨 할 얘기 있어? 언니, 사실은 말이야. 형부가 좀 이상해. 내가 청소하다가 안방에 있는 컴퓨터를 잠깐 봤는데. 거기까지 말하던 동생이 침을 꼴꺽 삼키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어요. 동생이 평소에 이런 애가 아닌데 자기 할 말은 해야 하는 똑부러진 성격이었거든요. 전 남편이 뭔가 뒤가 구린 짓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 있잖아요. 남편이 마누라 몰래 주식을 몰빵하다가 망해 먹는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말 못하고 끙끙대다 사채 쓰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날아가는 건 금방이잖아요. 전 괜히 초조해져서 동생을 다그치고 말았습니다.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뜸을 들이니? 왜 그래? 언니한테 말 못할 일이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형부 컴퓨터에 다른 여자들 사진 올린 거 봤어. 제가 닥달하자 동생은 눈을 꼭 감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전 기가 막혀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바람까지 피는 인간을 뭘 보고 계속 같이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이었죠. 전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동생에게는 형부 오면 인사도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방에서 문 잠그고 있으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어디서 놀고 왔는지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더라고요. 전 술 취해서 저에게 달려들려는 남편을 확 밀쳐버렸습니다.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곧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참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누가 누구한테 행패를 부리는 건지. 뭐야 당신? 날 밀었어? 남편이 밖에서 일 좀 하고 돌아오면 반갑게 맞을 줄 알아야지. 어디서 옆에 내가 까불어. 당신 뭐하고 들어왔어? 내가 당신 퇴근 몇 시에 한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니? 거짓말을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하든가. 어디서 누구 만나고 왔는데?
일했다는 개소리 하지 말고. 제가 남편보다 더 세게 나가자 남편은 제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술을 먹고 들어오는지 전 남편이 안방에 들어오자마자 안방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컴퓨터 파일 중에 이름이 점 4개인 파일을 열어서 보였어요. 남편은 그 사진들을 보더니 헉 하면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남의 파일을 멋대로 들춰보면 어떡해.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지켜야 할 사생활이 있는 거지. 사생활? 이 이상한 파일에 들어있는 여자 사진들이 당신과 사생활이야? 인연들 다 누군데? 당신 설마 바람 피우는 거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냥 모델 같은 여자들이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다운받은 것 뿐이라고. 그냥 눈요기용이지. 아무 상관없어. 바람 같은 거 안 피운다고. 전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서 죽일 듯 노려봤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컴퓨터 파일에 여자 사진이나 모으고 다니는 것도 제정신인 남자는 아니지 않나요? 전 팔짱을 끼면서 계속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작전을 바꾸기로 했는지 손을 모아서 저에게 빌더라고요. 여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잠 좀 자게. 나가줄래?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나가서 자.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거실에서 자. 결국 남편은 입속으로 욕을 중얼거리며 나갔습니다. 이불과 베개는 가지고 가더라고요. 전 그날 밤 기가 막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만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남편의 인간성이 싫어지고 징그럽게 느껴지는 게 이 남자의 뒤를 좀 캐봐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 다음날 남편은 숙취 때문에 깨어나지도 못하고 기절해 있더라고요. 지각을 할 것 같아서 저는 먼저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출근할 때 회사 앞에 같이 차를 타고 와서 남편만 내려주고 저는 주차장에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전 화가 풀리지 않아 남편이 늦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제 할 일만 하고 나와버렸어요. 회사에 가는 길에 전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남편의 뒤를 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도저히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퍼왔다고 하기엔 너무한 여자의 사진만 많이 있는 것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회사에 출근하니 팀원들이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왠지 낌새가 이상해서 옆자리 과장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은 안절부절 못하고 제 눈치만 보는 것이었죠. 말을 하라고 괜찮다고 재촉하니까 과장은 그제서야 어렵게 입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팀장님 남편이요. 인턴인데 너무 제멋대로라서 윗사람들한테 찍혔다는 소문이 있어요. 곧 잘린다는 소문이. 그리고 제가 어제 회사 정문에서 인턴님 봤는데요. 어떤 여자 차를 서슴없이 얻어 타고 가더라고요. 빨간 스포츠카. 여기까지 말하던 과장은 갑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막더라고요. 그 인간 행동 거지가 너무 의심이 되어 흥신소에 의뢰를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남편은 분명히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과장은 인턴이긴 해도 팀장의 남편을 흉봤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전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절대 소문내지 않겠다고 과장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는 회사를 나가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죠. 막상 남편의 부정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너무나도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지고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날 늦지막히 일어나서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결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로써 남편은 해고 확정이었죠. 결혼 전에 저에게 살살거리며 쫓아다닌 것도 회사 생활 어떻게든 편하게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았어요. 윗사람에겐 약하고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태도 돌변해서 막말하고 소리나 지르는 최악의 인간 있잖아요. 마누라가 직장 상사이니 회사에선 마누라 위세 믿고 까불고 집에 와서는 저를 하녀대하듯 하는 것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저를 결정적으로 열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이번엔 시어머니가 제 복장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직원들이 다 퇴근한 빈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발신인을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전 이미 남편에게 화가 나 있던 터라 받지 않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회사 전화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시애미가 전화를 하면 제깍 받아야지. 이래서 부모 없는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게 다 티가 났다니까. 무슨 일이세요? 이 한밤중에 전화하실 일이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제 부모님 없는 거랑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끝마다 고아니 부모 없는 애니. 그런 상처되는 말 좀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자 시어머니는 잠시 움찔하신 듯이 말이 없으셨습니다. 남편의 바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불난 데다가 기름을 부어도 분수가 있죠. 어떻게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까칠하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아주 잠시 주춤했지만 곧 싸가지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예, 사실은 우리 집이 이번에 전세 만기인데 우리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그 너 한 5천만 원만 보내. 그리고 네가 바꿔준 그 가전들 꽉 들어차 있으니까 이번에는 집이 좁아지지 뭐냐. 그러니까 내 말은 거시기 이제껏 20평대 아파트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았으니까 나도 넓은 데 이사 좀 가보자. 아무튼 이 시애미 말 알겠지? 이달 말까지 5천만 원 만들어서 보내. 뭐라고요? 아니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다 있죠. 이건 완전히 저를 호구 잡아서 자기네들 팔자 고쳐보자는 고약한 놀부심보가 아니고 뭐겠어요.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잠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말할 기미가 보이자 시어머니는 잽싸게 전화를 끊어버리셨고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예의 따윈 밥 말아먹은 시댁 인간들에게 전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결혼이고 빨리 끊어내야 맞는 거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내일이라도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이 지긋지긋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의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전 동생을 만나 이런 일들을 의논할까 하다가 금방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회계사 공부만 해도 벅찬 아이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기 싫어서였죠. 제 동생이 너무 착하다 보니 제가 골치 아픈 말을 하면 제 나름대로 고민이 많아질 것임을 잘 알았으니까요. 전 동생이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이혼에 관련된 일은 저 혼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일체 시댁에 도움을 주지 않기로 결심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쁜 일은 정말 겹쳐서 온다는 말이 맞나 봐요. 며칠 후에 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제 동생이 길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했어요. 전 마음이 심란한 채로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저보다 더 일찍 나가서 도서관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제 동생이 그날따라 일어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전 동생이 어디가 아픈지 걱정이 되어 동생 방문을 두들기고 말했습니다. 희영아, 오늘은 늦게 일어났니? 이제 8시 넘어가니까 슬슬 일어나서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지. 하지만 동생은 대답이 없었어요. 몇 번을 두드려도 답이 없길래 저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눈만 겨우 뜬 채로 기운 없이 누워 있었어요. 전날 밤을 샌 듯 눈밑이 거무죽죽하게 다크서클이 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동생이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루 쉬는 것이 어떠냐고 권했죠. 그러나 동생은 제 얼굴을 보더니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얼른 회계사가 돼야지. 합격만 하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깟 감기 별거 아니야. 사람이 쉴 때도 있어야지. 오늘은 집에서 공부해보든지.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집에 있으면 괜히 딴 생각도 나고 TV만 보게 돼. 도서관에 가든지 카페라도 나가서 할게. 언니 오늘도 파이팅해. 회사 잘 다녀와.
동생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출근시켰어요. 차를 몰고 회사로 가면서도 전 동생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내일 아침엔 꼭 병원에 같이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동생 혼자 가라고 하면 귀찮다고 잘 안 갔거든요. 회사에 가서도 동생이 걱정되어 일이 손에 잘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날따라 남편도 실수가 잦고 전체적으로 마음이 회사에서 붕 떠 있었어요. 그 순간 동생의 폰으로 전화가 왔고 전 걱정하는 마음으로 얼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동생이 아니었어요. 동생이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구급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전 순간 이것이 꿈이 아닌가 싶어서 제 볼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현실이었어요. 왜 꿈이 아니었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전 울면서 동생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슬픔 때문에 냉정해지질 못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전 급한 대로 대표님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남편과 시댁 인간들에겐 절대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표님은 소식을 듣더니 놀라서 병원 영안실로 달려오셨습니다. 제가 아빠처럼 믿고 따랐던 단 한 명의 버팀목은 바로 대표님이었지 남편 따위가 아니었어요. 대표님, 제 동생이, 희영이가,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수영아, 일단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장례식에 관한 건 다 내한테 맡기렴. 대표님은 막힘없이 동생의 장례식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대신해 동생의 장례식 비용을 대주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할 이유가 충분하신 분이죠. 그러나 소식 듣고 뒤따라온 남편과 시부모님들은 대표님이 모든 결정을 하는 것조차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왜 가족들이 있는데 생판 남인 회사 대표가 동생의 장례에 관여하느냐는 것이었죠. 전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동생 장례식에 와서 일은 못 도와줄 망정 남처럼 서서 고인을 욕이나 하고 있던 인간들이 할 말인가요? 시댁 인간들은 정말 남의 일 보듯 제 동생의 장례식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동생이 사고로 죽어서 5억의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옆에 와서 친한 척을 막 하는 것이었죠. 장례식 3일 동안 밤을 새면서 울고 눈이 퉁퉁 부어버린 저에게 와서 글쎄 이런 막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죽은 네 동생 사고 보상금으로 5억이나 나온다며? 너 그거 어떻게 쓸 거냐? 제발 어머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어머니랑 왜 해야 하죠? 이럴 거면 집에 가 계세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시댁 식구들 전 필요 없어요. 뭐? 슬픈 건 너고. 난 궁금한 거 물어보지도 못해? 네 동생이 죽은 거야 안 된 일이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보상금 5억 그 네 시누이 결혼 비용으로 내놔. 안 그래도 이 애가 결혼하고 싶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보상금 받으면 그 네 남편한테 보내. 정말 지옥의 악마도 이 인간들 같진 않을 거예요. 전 더 이상 말을 섞기 싫어서 시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네는 끝까지 저를 따라다니면서 5억 5억 온통 그 얘기만 해댔어요. 전 인내심의 한계가 왔습니다. 동생의 장례식장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시모도 아닌 그 미친 늙은이의 뺨을 세게 때렸죠. 그리고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 이 늙은이야. 미쳤어? 인간이면 이럴 수 없는 거야. 내 동생이 죽었는데 보상금 운운하고 그걸 또 당신 딸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내놓으라고?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못 참아. 이혼이야. 이 미친 인간들아. 다 나가. 내 동생 장례식장에서 다 나가라고! 전 시어머니와 남편 팔을 질질 끌고 나가 장례식장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결정엔 전혀 후회가 없어요. 유일한 혈육인 동생이 죽어서 슬퍼하는 사람 옆에서 사고 보상금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걸 자기 딸 결혼 비용으로 내놓으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다고 신이 이렇게 저를 시험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전 그 자리에서 지긋지긋한 시댁 인간들을 다 내쫓고 저 혼자 상주가 되어 발인까지 끝마쳤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전 허탈하고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제 집에 그 남편이란 인간이 기생충처럼 아직도 붙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혼한다는 소리 못 들었어?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너네들 호구야? 이제까지 나한테 붙어서 기생충처럼 등골 빨아먹었으면 됐지. 아직도 모자라니? 얼른 안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이 여자가 미쳤어. 아, 왜 소리나 지르고 지랄이야.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집에서 나가? 아, 얼른 밥이나 차려와. 네 동생 죽은 건 알 바 없고 난 아직 네 남편이니까 쫓겨날 이유가 없지. 전 뻔뻔스러운 그 인간 말종의 얼굴에 사진을 뿌려버렸습니다. 남편의 파일에 있던 여자와 남편이 놀아나고 있었던 사진들이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모텔에 가고 그 여자 차로 드라이브도 다녔더라고요. 흥신소에서 받은 바람을 피운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 인간 말종은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꽁지가 빠져라 달아나더군요. 전 미친 듯이 웃음만 나왔습니다. 비열한 저 시댁 인간들에게 가엾은 우리 자매가 착취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걸려서 악마 같은 시댁 인간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왔던 지난 날이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저에게 그동안의 사정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린 저를 안고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로펌에 잘 나가는 이혼 변호사를 구해주셨어요. 무조건 승소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다고 하시면서요. 수영아, 지금까지 나쁜 일 때문에 마음고생했다면 앞으로는 네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날이 있을 거다. 용기 잃지 말고 힘내. 내가 그 인간들은 전부 네 옆에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이번에 미국 워싱턴에 실장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내가 널 그쪽으로 보내주마. 전 꼭 친정 아버지같이 저를 돌봐주시는 그분께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늘 아래 혈연단신 저 혼자이지만 전 외롭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대표님도 그리고 제 고아원 원장님도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분들을 친부모님처럼 여기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 전남편은 여러 여자를 무분별하게 만나고 다니다가 그 내연녀에게도 걸려서 쌍으로 고소를 당했더라고요. 저와 그 여자 모두 남편을 고소했고 시댁은 그 합의금으로 엄청난 빚을 졌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렇게도 속이 시원할 수가 있을까요? 이혼 소송 끝내고 그 거머리 같은 시댁을 끊어낸 후 전 지금 워싱턴 지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만 나오는 추억이죠. 둥근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동생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동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로 눈앞이 흐려지지만 동생은 제 가슴 속에 항상 살아 있습니다. 어렸던 나의 동생 26 꽃다운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제 동생에게 전 오늘도 향을 피워 바칩니다. 보고 싶지만 꼭 참아봐요. 죽으면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고도 슬픈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내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